네,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재보선 결과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자리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누리당의 압승, 바로 질문 드리죠. 압승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의 참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민심이 그렇게 여당한테 좋지 않은데 야권이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참패고 그 리더십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어떤 걸 잘못했을까요? 김 교수님? 공천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잘못했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공천 파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의 민심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떠난 가장 큰 이유가 인사 실패였는데요. 이 정당에 있어서 이 인사가 곧 공천인데 야당이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오히려 이 공천 소위 말하는 인사를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비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비판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천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 반해서 여당의 경우 이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당대회 효과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민심이 이반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새누리당 내부에 소위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부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민심으로부터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는 8대 7 또는 9대 7 정도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11대 4. 새누리당의 압승입니다. 11대 4. 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공표는 안 했지만 계속 내부적인 조사는 했을 텐데 이 정도까지 예상을 했습니까? 전망은 전망인데요. 실은 마지막 여론조사가 선거 6일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각 지역별로 최종적으로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이 상당히 수도 충청권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전남 순천 곡성에서도 이정현 후보가 앞선다는, 지금은 이제 당선자로서 의원이 됐지만 예. 이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재보궐선거의 특징이었습니다. 낮은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수 성향의 후보,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 투표자의 연령대가 높은 이 재보궐선거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반면에 예. 야권으로서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참고한 후에 극복 방안을 이 선거 막판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그래도 내가 휴가철이지만 가서 투표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려면 야당 지도부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고, 이번에 보면은 여당에서는 후보를 기본적으로 좀 상향직 공천, 그래서 좀 지역 여론을 감안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 지도부는 이른바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독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요 근래 전국에 있어서 야당 지도부가 과연 좀 그때그때 이 전국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느냐.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실망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지역 관심을 모았던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이정현 당선인이 나왔던 순천 곡성 지역주의 철벽을 깼다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뭡니까? 그 이정현 후보가 지역주의 벽을 깨게 만들었던 힘, 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예산폭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부인의 지원이었습니까? 막판. 어떤 게 였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의 밑줄을 그어보면 예. 여론조사는 사실 예상을 했었죠. 마지막 예. 여론조사는 이정현 후보가 이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예상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설마 그렇죠. 정당의 벽을 깰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순천 곡성의 이 선거 환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의 무소속의 조충원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그리고 곡성군의 경우에는 이 무소속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의 득표율의 합계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선 군수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이 지역에서 이 선거는 새누리당 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이 아니라 이정현이라는 곡성 출신의 걸출한 인물의 경쟁력과 서가번 후보의 대결이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인물의 대결 구도와 세대 간 대결 이중 구조가 결합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간의 대결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곡성과 순천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개표 결과를 보면은 70%가 조금 넘는 득표를 곡성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몰표였어요. 무려 곡성은. 8,000여 표의 차이를 내고 이는 순천의 판세가 어떻다 하더라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예. 바로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강세를 가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선거의 프레임은 자기 구조로, 자기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바로 전남 순천 곡성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정현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공약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소감 잠시 듣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곡성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과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순천 시민과 곡성 국민이 선택한 이 어려운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구도가 무너지고 깨지는 그러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유권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이제 순천 시민, 곡성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김민정 교수님, 투표율도 51% 전국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높았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던 곳이 보면은 결국은 굉장히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던 곳이 투표율이 높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박빙승부를 벌이는 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있어서 한편에 있어서 이제 지역구의 특성을 배 부분장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야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하. 바로 이 지역이 김선동 의원이 그 당선되었던 지역이고요. 예. 이분이 야권 연대 몫으로 해서 이 유권자들의 순천 곡선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사와 달리 의사를 물어본 바도 없이 그야말로 다른 정당에 이제 예. 이 후보가 배정되다시피 했던 곳인데요. 결국 호남 지역에 있어서 그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 또 그 이전 전신들이 호남 유권자들을 그동안에 너무 무시해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여기서 동시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지역에 있어서 결국 야권이 또 분열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선거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새누리가 훨씬 더 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영남이 전체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로 본다라고 하면 약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야권이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또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큰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야권이 지금과 같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를 이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야권이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호남만 볼 것 같으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 지역의 상세 실정을 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 보기에는 호남 유권자들을 야당 지도부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전략공천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호남 사람들이 참아준 거죠. 요번에도 보니까 권은희 의원도 그냥 전략공천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의사표명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좀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왜 호남 분들 얘기를 이게 뭐다냐 우리가 뭐요 이런 얘기를 기분 나쁘게 왜냐하면 전략공천으로 계속 가니까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바로 그러면 다음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물들이 또 줄줄이 몰락했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특징의 하나는 바로 뭐 이번에 승리를 하면은 대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손학규, 임태희, 김두관 이 세 분들이 줄줄이 몰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선 후보로 유력한 두 사람이 지금 제외가 됐고요. 정동영 상임 고문도 사실 이번에 공천도 사실 힘들어졌던 상황이고 안철수, 김한길 체제도 지금 뭐 거의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자, 거물들의 몰락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을 살펴보면은 손학규 후보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손학규 후보가 싫어서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명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물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지역의 지역 기반이 새누리당이었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 기반을 능가하려면 반드시 명분 있는 인물 경쟁력을 보여주었어야 했거든요. 2011년 4월 27일 분당 을 지역으로 가봅니다. 49.1%의 높은 투표율은 바로 그 당시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명분 있는 이 손학규 후보의 등장이 당선으로 이어졌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명분을 내세울 만한 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그 중진 거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아야 되는데 공천 논란 등 그리고 그렇죠. 우병헌 사태가 오히려. 언론에 미디어에 초점이 되면서 선거에 뒤로 밀려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평택을의 정장선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야권 후보 중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로 점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명분을 살리지 못했고 제3자 효과 또 다른 야권 성향의 후보의 표까지도 흡수해내지 못한 이 요인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일하게 보는데요. 사실 이번에 선거 기간이 또 유독 짧았다라고 하는 것도 야권이 명분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아무리 거물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 가서 유권자에게 정성을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였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야권의 공천이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유병헌 사건이 그야말로 이슈를 모두 흡입해버려서 어떤 새로운 예. 이슈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야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뉴스는 사실 만들어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뉴스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었는데요. 바로 이 공천 갈등은 그 아주 그 폭발적인 비주얼과 함께 끊임없이 반복됨에 따라서 결국 유권자들 뇌리에서 새로운 이슈를 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실패하게 된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은희만 살리고 다 뭐 완전히 잃었다. 이런 어느 그 일간지의 제목처럼 뭐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른바 거물 얘기를 예. 하는데요. 그 지역마다 조금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전한 겁니다. 그 예. 지역구는 일본 그 여당 후보한테 무덤 같은 곳인데, 아하. 저는 굉장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임태희 후보가 네. 예. 거기에 비해서 그 손학규 후보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여당의 텃밭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렇죠. 5% 정도를 이겼기 예. 때문에 예. 영통에서 15% 그거하고는 달랐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슈도 좀 분명치 않았고 손학규라는 이름 가지고 또 그 5%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수원에 가서 중심이 돼서 다른 지역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원래 이제 그 거물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역권은 확실하게 챙기고 근데 아니 내 코가 적자야 그러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안 믿었어요. 설마. 근데 여론조사 해보고 가면 갈수록 야, 이 지역의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가령 거물의 예. 역할이라는 게 88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를 보면은 바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당시 92년도에 대통령이 됐죠. 보면은 부산의 15개 지역구 중에서 14개를 당선시켰는데 본인의 선거구를 벗어나서 13개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다 당선시키거든요. 예. 바로 이게 거물의 역할인데 이번에 그런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